네, 이번 시간은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은 음,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에서 어떻게 최적의 선택을 하느냐 이런 이슈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했었을 때 이윤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윤이라는 것은 뭐죠? 매출에서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뺀 거였죠. 그렇죠? 자,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서 P 곱하기 Q 그러면 가격에다가 판매한 수량, 그 다음에 총비용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봤을 때 보면은 여기서 뭐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고 비용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디서 이윤 극대화되느냐? 그 시점은 뭐냐면은 최적화라는 것은 기울기겠죠. 비용의 기울기와 매출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여기서 이제 최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량을 최적의 수량을 선택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해서 뭐 P 마이너스 총 비용을 미분하면은 한계 비용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같아진다는 점. 그래서 이 P라는 것을 총 매출, 토tal 레비뉴 이렇게 그걸 미분하면은 한계 수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는 한계, 가격은 한계 수익과 같고 이것이 이제 한계 병이랑 같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생산 요소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생산을 어떻게 하냐,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한다는 거 외에는 최적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 이윤이라는 게 있던데, 이윤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인데, 그쵸? 똑같이. 그 다음에 총 비용, 그쵸? 이거는 토tal 레비뉴, 총 수입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좀 어떻게 바꾸냐면요. 생산할 때 생산이라는 것은 투입 요소를 가지고 한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제 자본하고 노동 가지고 한다 그러죠, 주로. 그죠? 그다음에 총 비용도 어떻게 되냐? 노동과 자본을 쓰니까 총 비용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거죠. W 곱하기 L 플러스 R 곱하기 K. 이 얘기가 뭐냐면은 노동을 고용했을 때 노동에 대한 대가가 뭐죠? 임금이죠, 임금. 그렇죠? 임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자본을 사용했을 때 자본에 대한 대가가 뭐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자본은 뭐라 그랬죠? 경제학에서 자본은 돈이 아니라 그랬죠. 생산 요소에 투입되는 실제로 투입되는 요소죠. 노동이 아닌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다음에 여기서 어, 그렇다 그러면은 음, 자본에 대한 대가는 뭐죠? 그러니까 자본이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돈에 대한 대가는 금리, 그죠? 금리라고 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기계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기계에 대한 대가는 임대료가 되는 거죠. 임대료. 그래서 이 R이라는 것은 임대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렌탈이라 해서 임대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생산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생산이 어떻게 되냐? 이랬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노동과 자본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뭐 컵더글러시식을 하면은 그냥 L의 알파승, K의 1 알파승. 그래서 알파라는 값은 0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이 컵더글러스가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왜 경제학에서는 컵더글러스 함수를 선호하느냐? 뭐 여기 보시면 L 위에 있는 지수를 봤을 때도 만약에 알파가 0.5라 그러면 이거는 LA 2분의 1승, 뭐 K 2분의 1승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생산이라는 것을 L만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L 투입했을 때 생산은 어떻게 되죠? K는 그냥 무시할 경우에는 그냥 L의 2분의 1승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노동이 투입돼 이게 경제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노동이 투입될수록 생산은 증가한다. 그렇죠? 근데 생산의 증가 속도는 기울기를 따졌을 때 기울기는 좀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그렇죠? 노동이 투입됐을 때 생산은 늘어나지만은 늘어나는 정도는 더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요 특성을 좀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자본이라는 것도 자본이 투입될수록 생산은 증가하는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뭐 K의 2분의 1, 그죠? 알파가 0.5일 경우. 뭐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동, 그러니까 그 생산 요소 시장 같은 경우는 최적화는 우리가 이응극대화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파이는 P 곱하기 Q다. 그렇죠? 근데 Q가 뭐냐면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서 노동에 대한 비용이 있고요. 자, 이거 우리 똑같이 보는 거죠. 노동이라는 게 있을 때 노동의 이제 가치, 노동으로 했을 때 생산했을 때 가치. 그러면은 제품 가격에다가 그냥 생산함수를 곱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생산함수가 어떻게 된다죠? 노동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노동이 이렇게 돼 있고 노동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죠? 임금이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노동 증가할 때마다 임금을 지불하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은 그러면 이 노동의 비용하고 노동으로 했을 때 생산해서 가치,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이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림으로 봤듯이 이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그렇죠? 같아지는 점에서 이 노동에 있어서 최적의 이응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요걸 제가 한번 그림 수학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매출이라는 것은 매출은 P 곱하기 Q인데 이 생산이라는 것이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고, 그렇죠? 비용은 뭐냐면은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다, 그렇죠? 근데 노동 고용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니까 W 곱하기 L만큼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본이라는 것도 자본 이렇게 사용한 것만큼의 대가를 임대료를 지불하니까 R 곱하기 K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적화 조건은 어떻게 되죠?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응극대를 하는데 일단은 최적의 노동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죠? P라는 것은 완전 경제식에서 가격은 주어진 거라고 따졌을 때 보면은 그렇죠. 최적의 노동을 선택해서 수량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되죠? L이라는 것이 이쪽에만 있기 때문에 W만 남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 그림으로 봤을 때 극대화 지점은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기울기가 같다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요것이 뭐를 나타낼까요? Q를 L로 미분한 거. L이 1단위 증가할 때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은 L이 1단위 증가할 건데 Q가 몇 단위 증가하느냐. 그렇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 그렇죠? 한계 생산성이라는 거는 그냥 노동이 한계 증가할 때 생산이 얼마나 증가하냐. 그렇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P 곱하기 MPL 영어로 얘기하면은 Marginal Product of Labor라 해서 노동의 Marginal Product 한계 생산성. 그렇죠? 이게 같아지는 점이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노동 시장에 있어서 생산 소재의 균형이라는 것은 그냥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다가 곱하기 제품의 가격을 곱했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 왜 가격이 들어가니까 가치가 임금이랑 같아진다. 이렇게 W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라는 것은 W 나누기 P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실질 임금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자본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똑같은 균형 조건이 나올 수 있는데, 그다음에 그 노동의 비용, 그러니까 자본의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임대료, 그죠? 임대료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이건 뭐죠?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성,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제품의 가격, R은 임대료, 그죠? 그래서 이제 같다 이렇게 되면서, 그죠? 그럼 자본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임대료랑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실질 임대료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번 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거예요.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생산 요소 물적 자본과 토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노선 시장, 뭐 여가 상충 가격, 임금 불평 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할 텐데요. 그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최적의 균형 조건은 무엇이냐? 뭐 지금 봤을 때 보면 이윤극대화에서 이렇게 우리가 도출되는 그게 대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노동, 물적 자본, 그리고 토지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보다 이제 좀 얘기한다면 생산이라는 것은 그냥 토지 같은 것도 자본에 포함시키면은 그냥 자본과 노동의 함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기업들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를 결정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낸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P 곱하기 노동의 한계 생산성, 그렇죠? 요것이 임금이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요것이 이렇게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의 노동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 공급이라는 것은 한계 편익을 한계 비용과 교환함으로써 결정된다. 여기서 한계 편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동 공급은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동 공급한다는 것은 수입이죠. 일을 함으로써 수입을 얻게 되지만 잃게 되는 비용은 뭐 여가의 가치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는 누가 수요자죠? 노동의 수요자? 기업이죠, 그렇죠? 기업에서는 노동의 투입 요소니까 노동을 수요함으로써 생산을 이루려는 거고, 공급자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보면서 수요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노동시장에서. 자, 임금 불평등은 인적 자본의 차이, 보상적 임금의 차이, 그리고 구직시장에서의 차별로서 기인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뭐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자는 생산 목적을 달성해서 위해서 노동뿐만 아니라 물적 자본과 토지에 대한 수요도 도출해야 된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P 곱하기 Q인데, 아까 이렇게 Q라는 것이 생산이 노동과 자본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럼 총 비용은 노동에 대한 대가, 그렇죠? 임금. 그다음에 자본에 대한 대가는 임대료,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다시 한번 최적의 자본 선택을 할 경우에는 P 곱하기 여기 봤을 때 K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에서 선택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이것이 자본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이제 제품의 가격까지 합치면은 이것이 자본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 그렇죠? 이것은 임대료 같다, 뭐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노동시장에 차별이 존재하느냐, 뭐 이거에 대한 뭐 결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겠죠. 뭐 어떤 거는 뭐냐면은 뭐 뒤에 얘기를 미리 해보면은 차별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런데 선호에 의한 차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선호에 의한 차별이 있고, 뭐 통계에 의한 차별이 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 잘하니까 이 사람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선호는 뭐냐면은 이제 개인적인 선호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프로스포츠 경기 티켓이 왜 이렇게 비싼가?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운동선수들의 급여가 높기 때문에 티켓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가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티켓 값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뭐 미국 같은 경우 NBA라든지 특히나 이제 미식축구라든지 이렇게 한다 보면 어떤 데는 뭐 1,000불 넘어가는 것도 있고 결승전 같은 경우는 뭐 몇만 불 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좀 비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가?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보면 NBA라든지 NFL, 그러니까 미식축구라든지 그런 데는 뭐 연봉이 높거든요. 뭐 몇천만 불 이상 이렇게 받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선수들의 연봉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답을 좀 말씀드리면은 연봉이 높아서 티켓값이 비싼가? 아니면 티켓값이 비싸서 연봉이 높은가? 인과관계래죠. 선호가 어떤 게 된가? 이 얘기를 좀 뒤에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노동 수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수요 공급은 뭐냐면은 소비자는 수요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입장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는 우리고 생산자는 공급자는 기업이죠. 그런데 노동에 있어서는 노동의 수요는 생산자, 그렇죠? 노동의 공급은 누구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중에 거시에서 보면요. 가게라는 사람 있죠. 가게라는 걸 봤을 때 보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재화 기업이 있을 때 재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소비를 하죠. 그렇죠? 소비자가 있고 가게는 기업은 공급을 하고 있죠. 재화 시장에서는 노동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노동으로는 우리가 가게가 기업에다가 노동을 공급을 해주고 기업은 가게에다가 노동을 수요를 하는 거죠. 자, 기업은 왜 노동을 고용하는가? 우리 이미 봤죠. 그렇죠? 생산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업이라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업은 노동자들이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재화에 대한 수요와 직접적으로 죄송합니다. 재화에 대한 수요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얼마나 노동자를 얼마나 고용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자료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생산량이 있고, 한계 생산물, 상생물의 가치. 자, 우리가 지금 했던 거랑 좀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테이블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테이블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이거 했던 거, 이거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생산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총 비용이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이용에 대한 비용이 있죠. 그래서 최저가 노동 시장으로 봤을 때는 최적의 노동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은 P 곱하기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라 했죠? 노동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이 몇 단위 증가하느냐? 노동의 한계 생산성, 그렇죠? 그다음에 이 대가는 임금을 지불한다. 그래서 기울기가 같아져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 그게 뭐냐면 즉 여기서 얘기하면은 우리 최적으로 어떻게 선택하느냐 봤을 때 보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이죠.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요거 부분이죠. 그러니까 value,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다가 제품의 가격이 있으니까 가치, 그렇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라는 것이 임금이랑 같아져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한계 생산성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생산이라는 것이 자본과 노동을 가지고 생산이 되는데 이 노동만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생산이 이렇게 되죠. 기울기 한번 보세요. 기울기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갈수록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계 생산성이라는 것은 노동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노동이 증가할수록 생산은 증가하는데, 그죠? 노동이 계속 늘어날수록 생산물은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은
늘어나는 증가율, 그죠? 이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든지 한 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그 그림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한계 생산성은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그림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서 가격이라는 것은 뭐 그냥 고정돼 있다 했었으니까 요거를 그냥 가격을 곱하더라도 이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은 자, 노동의 한계 생산물도 계속 떨어지죠. 그렇죠? 이게 뭐였죠? MPL. 이 생산량은 뭐였죠? 이게 Q였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량이라는 것은 모양새가 이렇게 될 거고죠. 노동이 됐을 때 늘어나긴 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 거고, 이 생산물을 이거는 기울기라 그랬죠. 생산 곡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질 테고, 그렇죠? 한계 생산물의 가치라는 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에다 가격을 곱한 거니까 똑같이 그냥 뭐 떨어지는 형태를 나타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고용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정보는 뭐가 필요하죠? 가격 여기 봤을 때 균형 조건에서 보면은 우리가 임금이라는 게 필요하죠. 임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얼마나 고용해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임금이라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그러니까 노동을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어떤 생산물의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그림에서는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기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기울기 좀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은 그냥 초기에는 늘어날 수 있다. 왜냐면 분업화로 인해서 뭐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데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만 좀 고려를 하죠. 자, 그래서 한계 생산물이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고용을 했을 때 얼마나 늘어나냐. 그랬을 때 보면 여기 한 사람 고용했을 때 100이었고 두 번째 했을 때 207이었으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건 107이고 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한계니까 쭉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한계 생산물을 봤을 때 보면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명까지 고용할 때는 한계 생산물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죠. 그게 분업화로 인해서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떨어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오히려 음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이제 한계 생산물이. 이게 뭐냐면 추가로 노동에 투입됐을 때 오히려 총 생산도 감소할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너무 혼잡해가지고 혼란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노동이 투입됐을 때 얼마나 생산이 변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아주 스무드한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구간을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 늘어나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울기를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오히려 이 39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경제학에서는 많이 고려를 안 하죠. 자, 얼마나 고용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한계 생산물의 가치 우리가 봤을 때 P 곱하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임금과 같아지는 점까지는 여기서 최적을 선택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라는 자료가 필요한 얘기죠. 그렇죠? 뭐 그래서 그 가치를 곱한다.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다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재활 가격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딱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라는 것은 한계 생산성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있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에서 한 것처럼 P 곱하기 MPL 그렇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다가 제품의 재화의 가격을 곱한 그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뭐랑 같아져야 되느냐?
임금이랑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프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몇몇 학생들은 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윤 최저가 조건 했을 때는 이게 미분하면 이게 0이 돼야 되느냐, 그죠? 그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P라는 것은 그냥 가격은 상수니까 Q 함수를 이렇게 하나, 거기다 P 어떤 상수를 곱하나, 모양새는 이렇게 비슷하겠죠. 네, 노동이 투입됐을 때, 그렇죠? 생산이 한개 그러니까 그래서 생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L의 2분의 1승, 뭐 K 2분의 1승, 컵더너스처럼,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L만 봤을 때 보면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P를 곱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P는 상수이기 때문에 모양새는 똑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L과 K 함수인데, 이거는 K는 고려를 안 하니까 L만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죠. 임금, 그쵸? 최저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쪽, 그쵸? 이것이 뭐냐면은 L로 미분했을 때 P 곱하기 한계생산성, 그쵸? 여기서는 이제 책에서는 value, marginal product of labor라 해서 노동의 한계생산성의 가치, 이렇게 된 거죠. 자, 요 점은 뭐죠? 그러니까 요 A라는 점은 요것이 뭐랑 같은 거예요? 임금이랑 같은 점이죠. 왜냐면 이 총비용 곡선의 기울기를 L로 미분하면 W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B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B라는 점이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A라는 점 A에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의 가치가 임금이랑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극대, 그렇죠? 이음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점 A라는 데서요, 그렇죠? 근데 점 B는 어떻게 될까요? 자,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요 생산, 매출 곡선에 있는 요것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의 가치죠. 그렇죠? 근데 이 기울기가 어때요? 기울기가 비용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가팔라졌죠? 그렇죠? 그러면 점 B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걸로 나타나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차이가 커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쩌면 그러니까 노동을 더 올려야 되는 거죠. 애를 더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얘기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의 가치가 임금보다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추가적으로 고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생산해내는 이득이 비용보다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했을 때 이 사람이 생산해서 그 사람을 추가적으로 고용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익이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그 비용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땡큐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고용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점 C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C로 점 C인 점 기울기로만 보세요. 이 매출 곡선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좀 평평하죠. 근데 비용 곡선의 기울기는 어때요? 이렇게 아주 가팔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 C 같은 경우는 비용의 기울기, 여기서 W 돼 있죠. 이것이 요 기울기보다, 그러니까 한계 생산물의 가치보다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가로 고용했는데 비용이, 그죠? W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했을 때 그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어떤 수익, 그보다 더 비용이 높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덜 고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C로 돼 있을 때는
고용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A라는 점이 이윤 극대화되는 지점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래 그 A가 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테이블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의 비용을 알아야 된다. 그죠? 얼마나 고용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보면은 한계 생산물의 가치 여기세요. 요건 있지만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임금이 얼마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윤극대화 지점은 어디라 그랬죠? 같은 지점,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다른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여기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용할 때 임금이 118불이라고 따져보는 거예요. 임금이 118불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고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오죠?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118불인 지점은 여기까지죠. 몇 명? 14명. 그렇죠? 만약에 그래프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요 160인 9명 고용하면 어떻게 되죠? 170이죠.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근데 이 부분은 임금인 118불보다 더 높죠. 그렇죠? 그 9명일 때는 어떻게 되는 얘기죠? 9명을 고용했을 때 추가로 얻는 이익이 170이고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118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는 장사죠. 그러면 추가로 고용함으로 해서 더 이윤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고용하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윤이라는 것은 추가로 생산했을 때 생기는 추가적인 이득의 모든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익 낼 수 있을 때는 추가로 고용했을 때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그 추가로 고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것이랑 임금 지불하는 거 했을 때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으면 추가로 계속 고용을 해가지고 이윤을 더 높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175면 임금이 175면 어떻게 되죠?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175랑 같아지는 전까지 있죠?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170까지는 오히려 손해 보니까 한 184까지는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8명까지. 그렇죠? 임금이 110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쭉 이렇게 해서 110까지, 그렇죠? 한계 생산물이 가치가 110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해서 1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봤던 것처럼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쭉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P 곱하기 Q 이렇게 P 곱하기 Q라는 게 있었고 이게 Q가 K와 L의 함수인데 요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그 K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기울기 그렇죠? 한계 생산물의 가치라는 것은 요 기울기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계속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 임금은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그냥 시장 임금은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가정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최적 균형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같아지는 점 그렇죠? P 곱하기 NPL이 임금이랑 같아지는 점.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이제 한계 생산물의 가치 임금이랑 같아진 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동의 수요는 이렇게 보세요. 노동시장에서는 이게 L과 임금 간의 간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 곡선 있잖아요.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이 언제 변할까요?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거는 임금이 변하거나, 그렇죠? 임금이 변하거나 노동 수요량 L이 변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이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죠.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딱 두 가지였죠. 노동의 수요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제품의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동시장에서 생산하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노동의 생산물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올라가고 또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 자체가 늘어나면은
그래서 노동의 수요가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기업의 최적화에 의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 곱하기 재화의 가격, 이것이 이제 노동의 수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P 곱하기 MPL을 이거를 뭐냐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value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은 노동의 임금이 하락하면은 비용이 하락하니까 기업 입장에서 더 많이 고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향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걸로 보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라는 것은 노동을 많이 쓸수록 생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라는 것은 우하향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노동의 수요라는 것은 가정이 필요한데 생산물 시장에서의 완전 경제이다.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총 비용을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쳐볼게요. 매출, 그죠? P 곱하기 Q. 근데 P 곱하기 Q는 이제 노동과 자본을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비용은 뭐죠? 총 비용은 노동과 자본을 쓸 때 노동에 대한 단가는 임금이고 자본에 대한 단가는 임대료다. 그죠? 여기서 가정이라는 거 보면 생산물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P가 제품의 가격이 우리가 이거를 이제 P의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가정은 뭐냐면 노동시장에서의 완전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임금에다가 개별 기업들은 임금에다가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임금을 그냥 그러니까 임금을 주어진 걸로 얘기를 하지 우리 그 기업들이 임금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어떤 기업들은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독점력이 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생산물 가격이 판매량과 무관하게 2달러로 고정이 됐다. 이게 P가 그렇죠? 이것이 바로 생산물 시장에서 완전 경쟁을 가정한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임금도 고용량과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했다. 이건 노동시장에서의 완전 경쟁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가정하에서 지금까지 도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극대화에서 노동조를 한다는 얘기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윤극대화 지점은 뭐냐면 파이는 그러니까 했었죠. 그렇죠? 총 토를 내면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뺀 거다. 이윤극대화라는 것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수량으로만 따졌을 때는 최적의 수량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냥 총 매출을 Q로 미분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량이 1단위 증가했을 때 매출이 얼마 증가하느냐? 이거는 한 개의 수익이라고 그랬죠. 마지노 레비뉴. 그다음에 수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면 이게 한 개 비용이라고 했죠. 이것이 같다. 그래서 최적화 조건에서는 MR 이꼴 MP다. 그렇죠? 그다음에 완전 경제에서는 이게 P 곱하기 Q니까 이 총 매출이 그래서 이걸 큐브로 미분하면 이것이 이제 가격이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한 개 수익이 한 개 비용과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최적의 선택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소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다시 이거를 총 수입이라는 것을 P 곱하기 Q인데 이것이 K와 L을 써가지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 비용이라는 것은 임금에 대한 비용이 있고, 노동에 대한 비용이 있고, 자본에 대한 비용이 있다. 그래서 이걸 노동 투입 요소로 최적화를 해보면은
부분이 0이다. 그죠? 그래서 요것이 뭐라 그랬죠? 노동이 1단위 증가할 때 생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같아지는 점에서 극대화 된다. 그죠? 그러면 요것이 P 곱하기 MPL이 같아져야 되니까 이게 임금이랑 같아져야 된다. 그죠? 그러면 P 곱하기 MPL은 W 또는 P 곱하기 MPL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의 가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value, marginal per of labor 이것이 임금이랑 같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주 조건이 동일하다. 얘기를 했던 거. 근데 이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얘기죠. 그렇죠? 1번 같은 경우는 최적의 수량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2번에서는 어떤 최적의 생산 요소, 그렇죠?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는 재화시장에 적용된 거고 하나는 요소시장에 적용된 거다. 똑같은 요소가 적용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수요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노동의 수요라는 것은 이제 기업에 있어서 이윤극대화 조건, 그렇죠? 최적화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노동이라는 건 이제 공급시장, 노동시장 분석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노동을 공급했을 때는 얻는 거하고, 잃는 거하고, 그렇죠? 항상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최소한 얻는 게 잃는 것보다는 적진 않아야지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일을 하는가? 그죠? 항상 우리가 봤을 때 보면은 경제학적으로 했을 때는 있는 거, 얻는 거, 잃는 거.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얻는 게 잃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왜 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는가? 이것도 어떤 선택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급 노동과 다른 일들에 소요되는 시간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일들을 우리는 여가라는 범주로 분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여가를 했죠. 그러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본 것처럼 여가의 한계 편익과 여- 임금과 같아질 때까지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일할지 혹은 여가를 보낼지의 결정은 여가의 한계 편익이 여가의 한계 비용과 같아지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1시간 여가의 한계 비용은 그 시간에 일을 했다라면 벌 수 있었던 임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가의 기비용은 임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가의 한계 편익은 임금이다. 적용시켜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표에서 하루 100달러의 임금에서 앨리스는 연간 205일을 일한다. 그렇죠? 자, 하루 8시간 했을 때 임금이 100달러였죠. 그렇죠? 8시간 한 거에 따라서. 왜냐면 이거는 보세요. 25, 50, 75, 100 이렇게 뭐 이렇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죠. 그렇죠? 하루 8시 그래서 100달러 임금에서 연간 205일을 일을 하죠. 그렇죠? 톰은 125일을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앨리스가 톰보다 더 많이 일하려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임금이 증가할수록 두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임금이 8시간 가졌을 때 임금이 늘어날수록 일하는 거는 늘어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임금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여가의 한계 편익도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더 적은 여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은 노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임금이 증가할수록 이렇게 일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꼭 그럴까요?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의 공급곡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걸로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 이게 타깃이 목표가 있을 경우에 임금 목표가 있을 경우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 있죠, 그죠? 자, 월 100만 원면 필요한 거야, 자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목표라는 것은 뭐냐면, 딱 나는 얼마만큼만 벌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아르바이트로 한 100만 원 정도만 벌면은 괜찮아.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시간당 임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어요. 자, 이랬을 때는 몇 시간 일하면 되죠? 자, 나는 100만 원 필요하니까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면은 100시간 일하면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2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당 임금이? 그럼 1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50시간 만에 일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본 것처럼 노동이 있고 임금이 있고 그랬을 때 이 그림은 어떻게 되겠죠? 임금이 높을수록 일을 줄이죠. 그죠? 그렇죠? 임금이 높을수록 일을 줄어들죠. 그죠? 우리 앞에 봤던 거는 임금이 올라갈수록 노동을 계속 더 많이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어, 개별 노동선이라는 것은 뭐 수평적으로 합한 거죠. 딱 200명일 때, 그러니까 임금일 때 100일 때 얘는 이만큼 일한다. 얘가 100일 때 이만큼 일한다. 이렇게 하면 그 노동에 있어서 그 시장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백달할 때 더 많은 일을 하니까 이 개별의 합으로 이렇게 쭉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별 노동, 그러니까 LS의 노동 공급 곡선이 있고 탐의 노동 공급 곡선이 있고 이걸 수평적으로 합하면 시장 공급 곡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쭉 돼 있고, 어, 수요 곡선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균형이라는 게 존재를 하겠죠. 그죠? 노동 수요를 움직이는 거, 그죠?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 생산에 사용된 기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노동의 수요 곡선은 우리가 균형 조건에서 노출된 거였죠. 그게 뭐냐면은, 재화의 가격에다가 노동의 한계 생산성, 그죠? 이걸 바꾼 거.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변하거나, 노동의 한계 생산성 자체가 변화하면은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수요 곡선 상의 이동, 수요 곡선의 이동 두 개를 구분하라는 얘기죠. 상의 이동은 이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어떨 때? 그래프가 L과 W 함수니까 L이 움직이거나 W가 바뀌면은 당연히 라인 따라서 움직이죠. 근데 그 외적인 거 뭐가 있냐면 여기서 봤을 때 P하고 MP 여기 그러니까 재화의 가격하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그죠? 곡선상에서는 이거 L과 W 관계니까 이거 P하고 MPL은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나 MPL이 변하면은 노동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거나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나 또는 뭐라 그랬죠? 재화의 가격 곱하기 노동의 한계 생산성.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변하면은 이게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화 가격의 상승이나 기술의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뭐 뒤에 얘기할 수 있지만 보완적이냐 뭐 대체적이냐 할 수 있지만은 뭐 그게 뭐 노동 생산성을 늘리는 방식이라면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노동의 수요가 그죠. 그래서 뭐 수요 곡선상 이건 라인 따라 움직이는 뭐냐? 그러면 임금이 변하면은 이거에 따라 라인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화의 가격도 노동의 수요 곡선을 옮기죠, 당연히. 왜냐면 이것이 보세요. 자, 다른 거는 변하지 않는데 재화의 가격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의 가격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노동자들이 만드는 자동차,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시장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파니까 이 노동자들이 생산해내는 추가적으로 생산해내는 어떤 재화의 가치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각 노동자는 기업에게 더 많은 가치가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노동 수요가 증가해서 노동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가격 단순히 생산성은 그대로 있는데, 그죠? 오로 그만 있는데 가격 오르면은 생산물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수요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임금이 좀 상승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서 질문이 처음에 초반에 했었죠. 그죠? 프로스포츠 경기 티켓이 왜 이렇게 비싼가? 자, 우리가 이것도 그냥 우리가 지금 했던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그렇죠? 임금이랑 같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 여기서 임금이라는 것은 프로스포츠에서는 이거는 이제 뭐라죠? 선수들 연봉. 선수들 연봉이 왜 비쌌냐 이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한계 생산성도 있고요. 그렇죠? 이것도 뭐죠, 이거는? 프로스포츠에서 가격은 뭐죠? 이게 티켓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티켓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티켓 가격이 높고, 그렇죠? 높으니까 임금도 높여주는 거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월급이 높은 것은 티켓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티켓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티켓 가격이 높고 이것이 운동선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에 사용된 기술, 그렇죠? 어떤 기술, 다 이것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P 곱하기 MPL, 노동의 항시 생산물의 가치죠. 그러니까 기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노동 보완형 기술, 그러니까 노동 보완형 기술은 뭐냐면 이 노동할 때 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노동 보완형 기술은 노동 수요 요소를 우측으로 이동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 절약형 기술은 노동자를 더 생산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절약형 기술이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면 이게 대체형 기술이라고 그래요. 대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노동 보완형 기술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노동력이 있을 때 더 생산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노동 대체형 같은 경우는 노동이 할 걸 아예 없어져 버리고 노동이 그냥 단순하게 일하는 걸로 변화시키다 그러면 오히려 생산성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약의 가격은 똑같이 10달러인데 보완적 기술, 노동 보완적. 그래서 노동 하는 데 있어서 생산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노동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할 때 노동과 기술은 대체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건 뭐냐?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노동, 이게 임금이 있었을 때 이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건 뭐냐? 인구 자체가 늘어나면은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노동자의 선호와 취향의 변화. 그 다음에 기회변화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인구 변화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노동 공급도 많아져서 노동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이거는 좀 쉽게 이해되죠? 그래서 노동자의 선호와 취향의 변화. 그렇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더 커진 여성의 비율. 그렇죠? 여성도 예전에 일 안 하고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인구가 변하지 않더라도 여성이 더 일을 하겠다 이런 선호라든지 이런 취향이 변할 경우는 노동력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은퇴하기보다는 계속 일하길 원하는 나이 드는 노동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노인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을 더 하고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인구는 변하지 않더라도 노동 공급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혹은 특정한 산업 및 기업에 있어서 취업에 대한 대안이 변화한다면은 노동 공급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실업일 때도 보험이 커버돼요. 기회비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 공급의 기회비용은 뭐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을 안 할, 공급자 입장에서는 노동 공급을 해서 일자를 얻으면 임금을 얻고, 그죠? 노동 공급에서, 그러니까 노동을 공급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면은 잃어버리는 건 임금이죠. 돈을 잃어버리죠. 손해를 보죠. 근데 손해를 보는 돈을 어느 정도 다른 걸로 커버가 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같은 것도 다른 데에서 이런 걸로 커버가 될 수 있고, 또는 실업보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이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예를 든지 모르겠지만 일을 해가지고 200만 원을 버는 거랑 일을 안 해서 150만 원 벌 수 있는 거 실업보험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노동 공급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취업에 대한 대안이 좋아져서 실업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임금 불평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임금 불평등이라기보다는 임금의 차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번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그냥 노동에 대한 수요, 그렇죠? 노동의 수요는 어떻게 됐었죠? P 곱하기 노동의 생산성,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임금 있는데 이렇게 균형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뭐 이 시장으로 봤을 때 노동시장도 보면은 업종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융권 같은 경우는 평균 연봉이 뭐 일반 제조업보다는 좀 이렇게 높고 이렇게 되는데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균형임금이라는 것은 상이한 산업, 상이한 유형의 노동자에서 각각 결정된다. 그래서 보면은 10분위 수에 따라서도 이제 임금의 차이 분위별로 그 임금 분위별로도 좀 차이가 존재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사례로 봤을 때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 10%는 시간당 8불 정도 벌고요. 상위 10%는 시간당 50달러 이상을 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왜 다른가? 그렇죠? 그러면 인적 자본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적 자본의 차이,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할 때 노동과 자본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보면은 노동은 여기서 보면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단순 노동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물적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적 자본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그렇죠?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인 자본이 할 수 있는데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 노동에다가 단순 노동의 부가가치를 더한 거죠. 그렇죠? 그 단순 노동과 인적 자본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제가 문제를 냈을 때 1에서 100까지 한번 더해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단순 노동이라 그러면은 단순 노동,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공식이라든지 교육을 안 받을 경우에는 1 더하고 2는 3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1 더하기 2에 3을 더하면 6이고, 그래서 그냥 1부터 100을 더하라 그랬을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쭉 하나하나 이렇게 다 더하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공식을 안다 그러면은 1하고 100이 100일이고 2하고 99도 100일이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하면 100일이니까 100일이라는 것이 100일을 50번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1부터 100은 얼마겠구나 이렇게 바로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물로 따져보면은 1부터 100을 더해서 그 그러니까 합한 결과를 내는 거, 이것이 생산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계산하는 건 시간 되게 많이 걸리겠죠. 근데 어떤 특정한 공식이라든지 원칙을 알면은 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생산성이랑도 관련되어 있죠. 인적 자본이라는 것이 그런 교육이라든지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노동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보상적 임금 격차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렵고 힘든 일은 누구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조금 더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 시장에서 차별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좀 뒤에서 나오니까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의 차이에서 임금의 불평등이라보다는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였었죠.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의 질을 높이면은 또 임금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더 좋은 직장과 더 나은 보수를 얻기 위해서다. 그렇죠? 그래서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있다. 교육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왜 모든 사람이 대학에 진학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학 교육의 기회비용이 다르고 대학 교육의 편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직업 훈련이라는 것도 인적 자본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에 전문화된 훈련은 한 산업 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에 전문화된 훈련은 그 고용 기업에게만 생산성을 높인다. 이렇게 되고요. 자, 임금의 차이가 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상적 임금 격차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상적 임금 격차라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은 직업으로 근로자를 끌어당기는데 필요한 임금 프리미엄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평균 연봉으로 봤을 때 요리사, 패스트푸드 요리사는 19,000불, 그렇죠? 소매업자 26,000불, 환경미화원 36,000불, 그렇죠? 핵기술자 106,000불, 그렇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작업 환경이 더럽거나 위험하거나 기후가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쁜 직업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좀 어느 정도 더 지불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시장에서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작 자체에서. 선호에 의한 차별. 자, 선입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통계적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기대라는 것은 이제 통계적인 평균이죠. 발생하는 차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데이터에 의해서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선을 이해하는 거는 진짜 선입관,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래서 선호에 의한 차별의 사례가 이렇게 됐는데, 편견이 심한 고용주는 히스패닉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하는 그 멕시코계와 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히스패닉 노동자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이 경우 그 기업은 심한 편견으로 인하여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잠재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호에 위반하는 거는 비단 이제 그 고용주, 사장님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다른 종업원, 그렇죠? 그다음에 고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그 히스패닉 계와 비히스패닉 간의 평균 임금에 좀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데 뭐냐면 다른 이 그래프에서 좀 보여주지 못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선호에 의한 차별 때문에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임금 봤을 때 보면은 임금이라는 것이 요거 있죠, 그렇죠? 우리 고용시장에서 노동의 수요를 봤을 때 보면은 노동의 수요는 그 재화의 가격 그리고 그 생산성, 그죠? 노동 생산성에서 결정되는데 이거에 의해서도 이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노동의 생산성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그죠? 우리가 본 것처럼 인적 자본, 그죠? 교육 수준. 인적 자본에 의해서 그 어떤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받으면은 노동 생산성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다르다 그러면은 이게 다르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선호에 의한 차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집단 간의 임금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차별이 있었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통계적 차별, 그렇죠? 선호에 의한 차별이 있고 선호에 의한 차별이 있고 통계에 의한 차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용주는 근로자의 잠재적 생산성을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대리 변수로 성별, 인종 등의 특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통계적 차별은 뭐냐면은 보험회사에서는 GPA 이게 이제 평점이거든요. 평점, 대학 평점이라든지 학점, 그렇죠? 학점이 높은 여성에게 더 낮은 보험 요율을 제시한다. 왜냐면은 그 이유는 이러한 여성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더 낮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죠. 통계적 차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임금의 불평등 변화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차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특히 50년대와 60년대 이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렇죠? 60년대부터 이제 흑인에 대한 차별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금 불평등은 감소할 수 있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10번째 백분위수는 뭐냐면요. 연간소득을 봤을 때 하위 10% 소득 하위 10%고 90번째 백분위수는 상위 10%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보시면은 이제 상위 입장에서는 평균 소득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위 쪽은 그대로 이제 멈춰 있는 형태가 비슷하게 유지하는 수준이 돼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67년 이후로 임금 불평등이 오히려 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상위 10%, 다시 말하면은 90번대 백분위수의 연간소득은 거의 5만 불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기존에 5만 불에서 거의 한 10만 불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그런데 반면에 하위 10%와 중간소득층, 중위감의 연간소득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임금 불평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기술 변화에 따른 얘기죠. 이게 또 이제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편향적이라는 것은 바이어스라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스킬 바이어스라는 얘기죠. 이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는 뭐냐면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선 생산성을 더 높이도록 그러한 기술이 변화돼서 이 얘기 뭐냐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고숙련직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렇게 같은 경우에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숙련직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한계 생산성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고숙련직에서는 임금이라는 것이
재화의 가격 곱하기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니까 그 고숙련직에 있어서는 임금이 계속 상승했던 거고, 저숙련직에서는 이 기술이라는 것이 저숙련직에서는 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요소 시장을 보면은 뭐 물적 자본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생산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물적 자본과 노동이 있다. 토지도 있고요. 근데 요 시장은 아까 노동 시장 분석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윤이라는 게 있었죠? 이윤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 그죠? 매출, 그죠? 근데 Q라는 것이 뭐의 함수라 그랬죠? 자본과 노동의 함수다, 그죠? 그 다음에 총비용. 총비용은 뭐냐면은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고용하는 수만큼 임금을 지불하고, 우리가 자본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임대료, 렌탈, 그죠? 지불하는 거죠. 그럼 최적의 자본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그림으로 봤을 때 Q라는 것이 생산이, 그러니까 자본이 투입될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본이 투입될수록 생산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대가는 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여기도 완전 시장을 얘기하니까 임대료는 시장에서 주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윤극대화는 어디가 되는 거죠? 이게 요쪽이 매출이고 요쪽이 비용이고, 그렇죠? 이 차이, 그렇죠? 어떤 시점이면은 요거랑 요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그렇죠? 자,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은 표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걸 자본으로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매출을 봤을 때 P 곱하기 Q라는 것은 K 함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고 오른쪽은 K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R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같다,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 차이는 0이다. 이게 그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가 뭐라 그랬죠? K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생산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렇죠? 이거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 곱하기 MPK 마이너스 R은 0이다. 그래서 그 자본의 한계 생산성에다가 재화의 가격을 곱한 거는 뭐냐면 이것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의 가치다. 그러니까 value, 그죠? value, marginal cost, marginal product of K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K의 한계 생산성의 가치, 한계 생산물의 가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노동시장에서 한 것처럼 똑같죠.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임금이랑 같다. 근데 이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균형을 보면은 자본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임대료랑 같아진다. 이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생산물의 가치, 그러니까 요거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적인 자본 1단위가 기업의 수입에 얼마나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자본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동이 기업의 수입에 기여하는 부분을 계산한 것과 같이 다른 생산 요소도 기업의 수입에 기여하는 부분을 계산할 수 있다. 한계 생산물의 가치 형태로, 그렇죠? 노동의 가격은 임금인 것 같이 자본의 가격은 자본의 임대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경제학에서는 자본이 돈이 아니에요. 생산 요소에 투입되는 실제 물적 요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기계 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임대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의 임대 가격이란 특정 자본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오늘 저번 시간에 비슷했죠, 그죠? 우리가 본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림으로. K가 자본이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P 곱하기 Q인데 여기서는 근데 이게 Q가 K와 L의 함수죠.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뭐라 했죠? 기울기가 자본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라 그랬죠. 그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평평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 것처럼
자본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여기서부터는 계속 떨어지죠. 이것도 처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뭐 너무 없었을 경우에는, 그죠?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곡선을 가정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구간이 좀 제대로 경제학적으로 맞겠죠. 그죠? 재화의 가격은 2달러다. 그죠? 그러니까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이렇게 구했죠. 자본의 한계 생산성 곱하기 재화의 가격. 근데 재화의 가격이 2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계 생산물 곱하기 재화의 가격 이렇게 하면 154 곱하기 2는 108 이렇게 쭉 이렇게 한계 생산물의 가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균형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뭐가 필요하죠?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이 주어진 테이블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죠? 뭘 아냐면은 우리가 임대료만 안다 그러면 최적으로 몇 개의 자본을 할 수 있냐. 여기서는 기계라고 하죠. 자본을. 기계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임대 가격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업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를 쭉 봤을 때 80이 되는 부분이 여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10대를 구매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110이면 어떻게 되냐? 뭐 임대 가격 110이면은 어디죠? 딱 봤을 때 110과 유사하게 요 부분은 떨어지는 부분은 고려 안 할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부분은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을 봤을 때 110으로 되는 부분, 이 134니까 134면은 134라는 얘기는 뭐죠? 기계를 추가적으로 구입했을 때 이익이 134인데 비용은 얼마죠? 이 기계 사용의 대가가 11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전히 이윤이 나기 때문에 더 기기를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 기기를 사려고 그랬더니 이 다음 거를 6개를 사버리면은 이 추가적인 기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104인데 비용이 110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5개까지는 사용을 하는데 6개 할 때는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중간에 110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134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본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됐고, 자본 시장만을 봤으니까 자본에 대한 대가가 임대료죠. 자본 쓰는 것만큼. 자, 그래서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극대화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기울기, 그러니까 우리 매출에 있어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자본으로 했을 때 이것이 P 곱하기 MPK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죠. 자, A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점 A에서는 자본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요 비용의 기울기겠죠. RK, 그렇죠? 총 비용의 기울기는 뭐죠? K로 미분하면 R만 남죠. 요것이 임대료와 같은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이 이제 맥스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B라는 점은 어떻게 되죠? B. 이 B 점 B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요 상의 기울기겠죠? 그 자본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 이게 기울기죠. 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비용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가팔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계를 추가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생기는 이익이 기계를 사용함에 따라서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높죠. 그랬을 때는 더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B에서는 A점으로 좀 이동시키는 거고, 반대로 여기가 점 C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 C에서는 요 매출의 기울기겠죠? 이게 자본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죠. 요거는 평평하죠, 기울기가. 그런데 비용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C 같은 경우는 자본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오히려 비용보다 더 작은 거죠. 이랬을 때는 K를 사용을 줄이는 거죠. 자본을 덜 쓰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로직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이온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테이블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요 시점에서는 이게 임대료 110보다 더 높죠. 그렇죠? 근데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110이 된다 그러면 딱 이상적이긴 한데 이게 갑자기 104로 줄어드니까 더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로 얻는 게 104밖에 안 되니까 수익이 비용보다 더 많이 들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는 고용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5에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노동시장과 비슷하게 균형 조건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이 자본의 노동 한계 생산물의 가치라는 것이 자본의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죠?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재화의 가격 곱하기 그 자본의 한계 생산성 이거랑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료가 말하는 것 그래서 상위 1%의 쉐어와 자본소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 상위 1%에게 귀속되는 국민소득의 비중이 1910년대와 1920년대는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그쵸?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1%로 했을 때 보면은 이 여기 근로소득은 얼마였죠? 총으로 따져보면은 뭐 이렇게 15% 그죠? 15% 이상을 차지했었죠. 그죠? 그랬다가 60년대와 70년대는 8%까지 떨어졌더라.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여기까지 좀 떨어졌겠죠. 그러나 2010년대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했다는 얘기죠. 2010년대 급격히 증가해서 비중이 18%대 이렇게 됐다. 그죠? 자, 근데 보면은 그 총소득으로 봤을 때 포션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큰 포션을 차지했는지 보시죠. 그 20년대 보면은 20년대 요만큼이었는데 20년대 요 중에 제일 큰 비중이 뭐였어요? 자본소득 그죠? 자본소득이 거의 그냥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요만큼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요만큼 그래서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었죠 그죠? 그래서 1910년대와 20년대 상위 1%의 소득자들 대부분은 자본소득과 기업 이윤이라는 얘기겠죠. 이 부분 빨간색과 파란색.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 최근으로 한번 보죠. 총소득이 이렇게 되는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 이제 근로소득이 이만큼이었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뭐 이렇게 임금 불평등 하고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피케티 같은 경우는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케티 입장에서는 우리 자본 소득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을 경우에는 자본가들이 그 돈을 자본 소득으로 많이 가져가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최근 같은 경우는 노동소득의 비중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자본소득보다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여기다 보면 노동시장에 차별이 존재하는가? 근데 이게 차별인지 차이인지 그러니까 임금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이게 차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은 노동의 특성에 의해서 노동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되는지 이건 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시장에 차별이 존재하는가? 차별 차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나
몇몇 다른 노동시장을 분석한 연구에서 어, 소수민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 이거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잠시만요. 너무 시끄러워서 문 좀 닫을게요. 문을 닫아도 여전히 시끄럽긴 하네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소수민족이 차별이 존재한다. 이거는 다른 복합적인 요소를 다 고려한다 그러면 좀 되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차별이 제일 적은 국가들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여성이 그러니까 남성이 100을 월급 100을 받는다 그러면 여성이 한 85% 이렇게 받더라고요. 여전히 그렇게 남녀 평등이 된 부분도. 근데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여성이 좀 적게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동일한 경력, 동일한 직급까지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동일한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근무 경력, 그러니까 근무 연수,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력 그만두면 아무래도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오래 다니는 사람이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왜 차별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이거 딱 봤을 때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했을 때 차별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봐야지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집단으로 봤을 때 평균이 얼마 차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특히나 이제 노동이나 자본에 있어서 어떻게 최적화를 통해서 어떤 최적화 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